안녕하세요. 스위스월 팟캐스트 강성입니다. 네, 지금 NBA 트레이드 데드라인 하고 오면서 지금 미친 듯한 트레이드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도 빅 트레이드가 하나 떴죠. 디에론 팍스와 잭 라빈 트레이드인데 어제 사실 루카 돈치치 트레이드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런지 사실 오늘 트레이드도 굉장히 큰 트레이드인데 뭔가 좀 감흥이 좀 덜하긴 하네요. 이미 이 트레이드는 좀 루머도 많이 있었고 예상이 되었던 트레이드여서 그런지 어쨌든 충격은 좀 덜한데 어떻게 트레이드가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이 트레이드를 한 팀들의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트레이드의 스타트는 디에론 팍스 드라마부터 시작을 하죠. 사실 지난 시즌이 끝나고 오프 시즌에 디에론 팍스가 세크라멘토랑 연장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트레이드의 조짐이 좀 발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16년 동안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던 세크라멘토를 3번 시드로 서부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키면서 올해 코치상을 받았던 세크라멘토의 감독 마이크 브라운의 연장 계약을 그 오프 시즌에 했어야 되는데 되게 프론트 오피스가 주저주저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연장 계약을 한 해 만에 하다가 결국에 연장 계약을 줬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NBA 씬에서는 세크라멘토가 지금 뭔가가 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팀의 넘버원 플레이어가 연장 계약을 안 하고 올해 코치상을 받은 감독에게 연장 계약을 준해 만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상태로 시즌을 시작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오프 시즌에 더마 드로잔을 영입하면서 세크라멘토가 이번 시즌 좀 더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오히려 성적이 시즌 출발할 때 성적이 안 좋았어요. 굉장히 많은 패배를 기록하면서 시즌을 시작했고 여기에 이제 디에론 팍스의 앞으로의 거치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 인터뷰가 나왔죠. 디에론 팍스가 드레이몬드 그린 쇼에 출연해서 결국에는 뭐 우승을 위한 컨텐더 팀에서 뛰고 싶다. 내가 우승을 위한 경쟁을 해줄 수 있는 컨텐더 팀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컨텐더인 팀으로 가고 싶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세크라멘토가 12월에 13승 18패를 기록하면서 서부 12위로 내려갔고 디트로이트전의 마지막 종료한 몇 초를 남기고 세크라멘토가 3점을 앞서고 있었는데 디에론 팍스가 3점 슈팅을 하는 제이든 아이비에게 파울을 하고 이게 들어가면서 동점이 되고 아이비가 자유투를 넣으면서 역전을 하면서 경기가 끝나거든요. 이게 올 시즌 세크라멘토가 바닥을 찍은 경기죠. 이 경기 이후 인터뷰에서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팍스가 그런 파울에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다음날 세크라멘토의 연습을 마이클 브라운 감독이 지휘한 후에 미디어들과 인터뷰도 가지고 모든 스케줄을 소화한 다음에 이제 원정을 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자신의 차를 운전을 해서 가던 중 세크라멘토의 프론트 오피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그냥 그 자리에서 해고가 되거든요. 팀 원정을 가는 차 안에서 해고를 당하거든요. 그 이후 더 크리스티 어시스턴트 코치가 세크라멘토 감독으로 올라오죠. 그러면서 세크라멘토가 그 이후에 반등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디에론 팍스의 에이전트인 클러치 스포츠의 리치 폴이 얼마 전에 세크라멘토 프론트 오피스를 찾아가서 디에론 팍스는 2026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는 세크라멘토랑 연장 계약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너네 지금 바로 디에론 팍스를 트레이드 보내는 게 나을 거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디에론 팍스가 원하는 팀, 가고 싶은 팀은 샌안토니오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 루머가 이미 다 퍼져서 저희도 다 알고 있었죠. 이 상황이 트레이드 전까지의 디에론 팍스 드라마의 대략적인 상황인데 이게 제 생각에는 디에론 팍스 트레이드에 되게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하죠. 왜 그런지 일단 세크라멘토, 샌안토니오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세크라멘토는요. 팀의 넘버원 플레이어가 자기네랑 연장 계약을 안 할 거래요. 세크라멘토가 디에론 팍스를 위해서 컨텐더 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마 드로잔도 데려오고 마이크 브라운 감독도 잘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해고도 해주고 디에론 팍스를 어떻게든 붙잡아두고 이 팀의 넘버원 플레이어를 해피하게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실패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선수는 2026년 오프 시즌 그러니까 이번 시즌 그리고 다음 시즌이 끝나면 어차피 나갈 선수거든요. 그렇게 되면 트레이드를 해서라도 이 선수를 대가로 뭔가를 다른 팀에서 받아오는 게 현명한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부터는 세크라멘토 입장에서는 타이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루머가 없이 조용히 구단과 선수 둘이서만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하면은 이 타이머의 시간이 좀 길 수 있어요. 뭐 이번 여름 오프 시즌까지도 천천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디에론 팍스가 세크라멘토에서 어네피하다라는 루머가 나가는 순간 이 타이머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왜냐면은 디에론 팍스가 이미 팀에 마음이 없다는 거를 모두가 다 안 이상 트레이드를 원한다는 거를 이제 모두 다 알게 되잖아요. 이게 라커룸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디에론 팍스가 팀의 최고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런 마음으로 코트 위에서 뛰는데 진지한 NBA 팀이라면 이런 선수를 경기를 뛰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어떻게든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지미 버틀러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죠. 지미 버틀러도 나가고 싶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빌미를 삼아서 출장 정지 징계도 주고 최대한 지미 버틀러를 라커룸에서 제외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빨리 이 트레이드를 알아보면서 지미 버틀러를 처리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팀이 서두르게 되고 더군다나 디에론 팍스는
딱 한 팀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샌안토니오에 가고 싶다고 찍었기 때문에 디에런 팍스가 트레이드 블락에 올라와 있을 때 샌안토니오 외의 팀들은 오퍼도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디에런 팍스가 딱 한 팀만 원한다는데 다른 팀들이 디에런 팍스 데려오려고 에셋 주면서 데려왔는데 결국에 한 시즌 반 뛰고 2026년에 계약 만료될 때 연장 계약 안 하고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팀도 오퍼를 안 해요. 이 상황이 제 생각에는 세크라멘토에게 디에런 팍스를 트레이드함에 있어서 엄청 불리한 포지션으로 셋업을 해줬어요. 샌안토니오는요, 리그에서 빅 트레이드가 나올 때마다 샌안토니오를 주목해야 되는 팀인 게 이 팀이 가진 에셋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빅 스타 선수들을 트레이드 할 때, 영입을 한다고 할 때 필요하다고 하는 자원들이 보통은 같은 수준의 스타가 아니면 AD, 루카 뭐 이 정도 아니면 보통은 유망주 여러 명을 주고 그 다음에 드래프트 에셋을 추가해서 주는 형식이거든요. 샌안토니오는 유망주와 드래프트 에셋이 모두 많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빅 트레이드가 있다면 샌안토니오를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팀이에요. 그리고 리그에서 조만간 샌안토니오가 트레이드 마켓에서 바이어, 그러니까 선수를 데려오려는 입장으로 곧 전환할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이건 다 빅터 웬바냐마 덕분이죠. 우선 웬바냐마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리그 탑10 플레이어고 이번 시즌에 부상이 없다면 다음 시즌에는 아마 모두가 인정하는 리그 탑5 플레이어 안에 들어갈 거고 샌안토니오의 팀 성적에 따라 저는 MVP 후보도 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한 세대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를 보유하고 있을 때는 팀이 좀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빅터 웬바냐마가 성격이 굉장히 진지한 스타일이에요. 제가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얘기하겠지만 웬바냐마가 승부욕도 엄청 있고 바로 이기고 싶어하고 바로 플레이오프 가서 경쟁하고 싶어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되게 많은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웬바냐마의 농구 선수로서의 성장과 이런 성격 때문에 샌안토니오 프론트 오피스도 빨리 빅터 웬바냐마 옆에 좋은 선수들을 받쳐줄 어느 정도의 압박은 이제 받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디에런 팍스 트레이드에 있어서는 이거는 샌안토니오가 막 달려들어가지고 디에런 팍스 좀 트레이드 해줘 한 게 아니잖아요. 빅터 웬바냐마를 받쳐줄 선수를 찾고 있지만 이미 상대가 다 패를 까놓고 들이대는 상황에서 샌안토니오는 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굉장히 쿨하게 대처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불균형한 서로의 포지션의 상황이 애초에 샌안토니오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태를 만들어줬고 그래서 저는 이 트레이드 딜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트레이드를 정리하면요. 이게 3개 팀의 트레이드로 이루어졌는데 샌안토니오는 디론 박스와 조던 맥러플린을 받고 세크라멘토는 잭 라빈, CD 히소코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로부터 3개의 1라운드 픽을 받는데 이 1라운드 픽들이 2025년 샬럿 탑 14 보호 픽, 2027년 샌안토니오 픽 그리고 2031년의 미네소타 픽을 받고 3개의 2라운드 픽, 2025년 시카고, 2028년 덴버, 2028년 세크라멘토 픽을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카고 불스가 껴서 시카고 불스가 잭 콜린스, 트레이 존스, 케빈 허더를 받고 여기에 샌안토니오가 가지고 있던 2025년 시카고 불스의 픽을 가져가요. 시카고 불스가 여기 끼게 된 이유는요. 디에런 팍스를 내보내면서 세크라멘토 앞으로의 방향이 박스도 나갔으니까 다 팔고 리빌딩 하자가 아니라 우리 아직 더마드로전도 있고 사보니스도 있고 좋은 선수들 많은데 디에런 팍스 대가로 다시 괜찮은 선수를 받아와서 우리는 계속 달려보자. 계속 플레이오프권이 있고 싶다. 이게 세크라멘토의 현재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샌안토니오가 줄 수 있는 선수 중에서 세크라멘토가 받았을 때 유망주가 아니라 바로 플레이오프 경쟁권을 올려줄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제3의 팀을 찾게 되었고 그게 시카고 불스였고 시카고 불스의 잭 라빈을 세크라멘토로 보내게 된 거죠. 이 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레버리지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는 딜인 것 같아요. 세크라멘토가 레버리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샌안토니오의 출혈이 굉장히 적었죠. 저는 이 트레이드 루머가 있을 때 그래도 샌안토니오가 켈든 존스 정도 주면서 데려오지 않을까 했는데 켈든 존스는커녕 샌안토니오의 로테이션에서 출전 시간이 상위 8위 안에 드는 선수들은 하나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뭐 당연히 스테픈 캐슬이나 데빈 바스텔 다 지켰고요. 제레미 소환도 다 지켰어요. 트레이 존스 정도가 이 실제 샌안토니오의 출혈이고 여기에 샌안토니오가 보낸 1라운드 픽 3개가 있는데 세크라멘토를 보낸 사실 이 중에 2025년 샬럿 드래프트 픽은 탑 14 보호 픽이에요. 그러니까 샬럿이 상위 14위 드래프트 지명권을 가지게 되면 샬럿이 가지게 되는 픽이거든요. 그러면 이 픽이 2025년 1라운드 픽이 아니라 2026년, 2027년 2라운드 픽 2개로 바뀌는 픽인데 샬럿이 지금 성적이 안 좋잖아요. 무조건 상위 14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고 그러면 이 픽은 샬럿이 가져갈 거고 즉 샌안토니오가 준 샬럿 픽은 사실상 2라운드 픽 2개라는 거죠. 그리고 샌안토니오가 준 2027년 샌안토니오 픽은 아마 순위가 안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2027년이면 슬슬 빅터 웬바냐마의 프라임 타임에 들어가면서 아마 제 생각엔 NBA가 이제 빅터 웬바냐마의 것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샌안토니오는 그때 잘할 거고 상위권이 있을 거고 그러면 드래프트 픽은 하위 픽이 될 거고 그러니까 샌안토니오가 내준 픽들이 퀄리티가 좋지 않아요. 주요 로테이션 선수들 다 지키고 드래프트 픽도 안 좋은 픽만 내주면서 디에론 팍스라는 올스타 가드를 데려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샌안토니오는 여전히 애틀랜타 혹스 1라운드 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딜입니다.
만약에 세크라멘토나 시카고가 뭐 데빈 바셀, 스테픈 캐슬 껴서 줘라고 했으면 샌안토니오는 그냥 안 하면 되거든요. 급한 것도 아니고 급한 게 세크라멘토지 샌안토니오는 급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바로 디에런 팍스를 처리해야 되고 처리할 수 있는 팀이 샌안토니오밖에 없는 세크라멘토의 절박한 입장과는 다르게 굉장히 쿨하게 뭐 이거 싫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샌안토니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트레이드다. 뭐 전혀 아쉬울 거 없는 트레이드였고 세크라멘토도 사실은 제 생각에는 주어진 상황에서는 잘한 것 같아요. 잭 라빈이 올 시즌 사실 전 잭 라빈이 올스타급 활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카고가 잭 라빈을 오버페이하고 감당할 곳이 없어서 이 덤프할 곳을 찾고 있다. 그래서 잭 라빈을 트레이드해서 내보내려면 오히려 드래프트 픽을 붙여줘야 된다는 상황이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 지난해 정도까지지 이번 시즌은 저는 좀 얘기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잭 라빈이 지난 시즌에 부상으로 경기를 많이 못 뛰면서 이 연봉에 부상까지 달고 다니는 선수라는 이미지가 씌워져서 그렇지 사실 그 전 시즌에 77경기 뛰었고요. 그 전전 시즌에 67경기 뛰었어요. 그리고 이번 시즌 현재 50경기 중에서 42경기 뛰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출석률도 괜찮은 선수고요. 지금 스탯을 보면은 이번 시즌 평균 34분 출전하면서 24득점, 야투 50%, 3점 44.6%, 4.8리바운드, 4.5어시스트 기록하고 있는 선수거든요. 굉장히 높은 효율로 샷 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선수고 그동안 뭐 픽을 붙여줘야 처리가 가능하다는 잭 라빈의 샐러리도 작년 시즌에 보면은 잭 라빈이 아직도 계약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이미 계약 연도가 한 횟수가 줄었죠. 게다가 잭 라빈이 올 시즌 43밀리언 받고 다음 시즌 45밀리언을 받게 되고 그 다음 시즌에 플레이 옵션으로 옵트인 하게 되면 48밀리언을 받게 되는 선수인데 이게 과거에는 오버페이다 비싸 보였지만 다음 시즌부터 NBA 샐러리 캡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TV 중계권 딜로 인해서 NBA 모든 팀들이 샐러리 캡이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43밀리언하고 내년 43밀리언은 이 무게가 다릅니다. 다음 시즌부터는 잭 라빈의 샐러리가 여전히 비싸긴 하지만 이전처럼 임팩트가 크게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크라멘토는 어쩔 수 없이 디에런 팍스를 처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선택권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잭 라빈이라는 플레이오프 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이레벨 샷 크리에이터를 데려왔다는 거는 저는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팀, 세크라멘토와 샌안토니오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시카고 불스는 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카고는 결과적으로 잘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항상 시카고가 하고 싶은 게 뭐지? 의도가 뭐지? 라는 게 좀 궁금해진 팀이에요. 이게 뭐 한두 시즌도 아니고 한 15년 넘게 그러고 있으니까 좀 궁금한데 우선 시카고가 이 딜에 껴서 받아온 게 잭 콜린스 그 다음에 뭐 케빈 허더, 트레이 존스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로부터 자신들의 시카고 2025년 드래프트 픽을 받아온 거잖아요. 잭 라빈을 내준 대가로.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잭 라빈이 지금 이번 시즌의 활약이나 샐러리에 대한 평가가 나쁜 편이 아니고 뭔가 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해본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시카고가 자신들의 1라운드 드래프트 픽 한 개를 받아왔지만 또 받아온 선수 중에 잭 콜린스가 사실은 좋은 NBA 팀에서 로테이션에 들 수 있는 선수도 아니거든요. 게다가 유망주도 당연히 아니고 이번 연도에 16밀리언 계약이 되어 있고 내년 시즌까지 18밀리언으로 계약이 잡힌 선수예요. 내년에 뭐 만기 샐러리 이용해서 샐러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계약을 가진 선수고 이 선수의 계약을 받아주는 데만 해도 사실은 드래프트 픽 한 장이 필요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잭 라빈을 내주면서 겨우 한 장 받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카고는 세크라멘토처럼 급한 것도 아니고 잭 라빈은 지금 원하는 팀들이 꽤 있는 상황인데 겨우 이 정도밖에 못 이끌어냈나는 생각이 좀 들고 유망주도 트레이 존스 물론 뭐 좀 더 디벨롭해 볼 여지가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를 또 트레이드해서 뭔가를 더 얻어낼 생각이 아니라면 저는 시카고가 좀 딜을 약하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시카고가 해온 딜을 좀 요약해 보면요. 더마 드로잔, 잭 라빈, 알렉스 카루소 내보내고 받아온 게 조시 기디, 케빈 허더, 잭 콜린스, 트레이 존스, 크리스 두아르테 2라운드 픽 2개, 자신들의 2025년 1라운드 픽 1개거든요. 이 선수들을 내보내고 추가적으로 가져온 1라운드 픽이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지난 오프시즌 얘기인데 알렉스 카루소 트레이드도 꽤나 충격이었던 게 알렉스 카루소가 조시 기디랑 1대1로 트레이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알렉스 카루소를 데려오려면 1라운드 픽 2개는 줘야 된다는 시장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조시 기디랑 1대1로 트레이드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런 딜을 할 때는 시카고 입장에서는 조시 기디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 선수를 데려오면 투자할 만하다. 그러니까 1라운드 픽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런 확신이 서 있을 때 하는 딜이거든요. 근데 조시 기디 아직 연장 계약도 안 줬고요. 조시 기디가 물론 여름에 RFA지만 어쨌든 이번 시즌에 계약이 끝나고 오프 시즌에 RFA가 되거든요. 만약에 조시 기디를 그냥 내보낸다? 그러면
알렉스 카루소라는 완전 핫한 매물을 가지고 있다가 아무것도 못 갖고 알렉스 카루소를 내보낸 거잖아요. 시카고가 이런 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무브를 많이 해서 이번에도 저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선수들이 팀을 옮겼는데 우선 샌안토니오의 앞으로의 팀을 살펴보면요. 이제 디에런 팍스라는 올스타 가드이자 클러치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상을 수상한 정상급 핸들러를 웬바냐마 옆에 붙일 수 있게 되었죠. 디에런 팍스와 웬바냐마 조합은 재밌을 거예요. 경기당 7번 이상의 포지션을 피켄롤 핸들러로 플레이한 하이 볼륨 피켄롤 선수 중에서 패스를 포함한 포지션당 득점이 1.07로 디에런 팍스가 리그 전체 중에서 데리우스 갈랜드, 셰이 기저스 알렉산더, 제일런 브런슨이 이어서 4위고요. 피켄롤 핸들러로서 가져간 포지션에서 슈팅 55%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포지션당 득점을 따지면 1.09점이고 하이 볼륨 피켄롤 핸들러 중에서 3위에 속하는 효율입니다. 셰이 기저스 알렉산더나 제일런 브런스보다 위에 있는 피켄롤 샷메이커이면서 리그 최고의 피켄롤 샷메이커 중 한 명이라는 거예요.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현재 로스터에는 이런 수준의 핸들러는 없죠. 스테폰 캐슬, 여러분 제가 스테폰 캐슬 너무 좋아하는 거 아시죠? 너무 좋아하는 선수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스테폰 캐슬과 디에런 팍스의 핸들러로서의 클래스를 비교하기에는 무리일 정도로 디에런 팍스가 훨씬 위에 있는 핸들러고요. 스테폰 캐슬은 볼스크린 액션당 포지션당 득점이 0.81점이에요. 데빈 바사엘은 볼스크린 상황에서 슈팅을 42%로 쏘고 있고 한 포지션당 득점이 0.81점이고 스테폰 캐슬이랑 같은 수준이에요. 크리스 폴도 역시 뭐 볼스크린 상황에서 슈팅 44%고요. 포지션당 득점이 0.95점인데 뭐 괜찮거든요. 이 정도면. 그래도 역시 디에런 팍스랑 비교하면은 꽤 큰 차이가 있죠. 간단하게 말해서 현재 샌안토니오 로스터에 있는 핸들러 중에서 어느 누구도 빅터 웬바냐와 페어링을 해서 볼스크린 액션을 했을 때 핸들러가 상대 수비한테 많은 위협을 주는 선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웬바냐마가 굉장히 3점 슈팅을 많이 던지는 선수죠. 경기당 9.1개의 3점을 던지면서 35.8%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웬바냐마가 볼스크린 액션에서 픽앤팝을 많이 하거든요. 이 볼스크린 액션이라는 건 결국에 핸들러와 웬바냐마 투맨 게임 중 하나인데 투맨 게임은 이 공격을 하는 두 명의 선수가 공격에서 위협적이어야 위력이 세지거든요. 한 명이 공격력이 약하면 수비가 공격력이 센 쪽에 로드를 할 수 있어서 투맨 게임의 위력이 떨어지는데 앞서 설명했다시피 샌안토니오는 핸들러 중에서 상대 수비한테 많은 프레셔를 주는 핸들러가 없어요. 그런데 디에런 팍스는 얘기가 다르죠. 웬바냐마가 3점을 주로 스크린을 걸고 림으로 달려들어가는 픽앤롤이 아닌 스크린을 걸고 3점 라인 바깥으로 빠지는 픽앤팝을 주로 하는 선수인데 픽앤팝은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아마 가장 막기 어려운 액션 중 하나일 거예요. 스크린 액션을 스위칭하지 않는 이상 스크린 후에 림으로 달려들어오는 핸들러를 막아야 되고 근데 보통 빅맨도 롤을 해서 림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비하는 빅맨들은 뒤로 처지기 마련이거든요. 거기다가 스크린에 걸린 프리미터 수비수는 공격해오는 핸들러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빅맨이 3점 라인 바깥으로 팝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오픈 찬스예요. 그래서 이 픽앤팝 자체가 원래 막기 어려운 액션이거든요. 그런데 이 픽앤팝은요. 핸들러가 드라이브를 할 때 그러니까 핸들러가 림 프레셔를 가해줄 때 더더욱 오픈 찬스가 나기 쉬운데 샌안토니오는 현재 리그에서 드라이브가 24위인 팀이에요.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많이 하는 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빅터 웬바냐마의 픽앤팝 3점슛 퀄리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핸들러가 디에런 팍스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에런 팍스가 볼스크린 액션 후에 본인이 슈팅이 55%라서 이 슈팅을 막아야 되는 압박도 상대의 수비한테 주고 있고요. 디에런 팍스는 드라이브도 많이 하거든요. 경기당 16번의 드라이브를 하는 게 디에런 팍스인데 리그 전체에서 7위예요. 앤서니 에드워즈, 제일런 브라운 뭐 이런 선수들보다 드라이브를 더 많이 하면서 드라이브를 통한 득점 확률이 68%입니다. 아주 무서운 선수고요. 그러니까 웬바냐마와의 투맨 게임을 생각해보면 박스가 웬바냐마의 스크린을 받고 달려들어가면 상대는 이 어마어마한 프레셔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웬바냐마가 림으로 돌진하는 게 아니라 3점 바깥으로 팝아웃을 하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팍스와 플레이할 때 웬바냐마의 와이드오픈 3점을 아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디에런 팍스가 올 시즌 공격에서 약간 단점이라면 3점 슈팅이 조금 내려왔어요. 지난해 37%였는데 올 시즌에 32%로 던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디에런 팍스가 올 시즌 슈팅핸드에 손가락이 약간 탈구된 상태로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트레이닝 캠프 때 부상을 당하고 수술이 필요한데 그냥 뛰고 있는데 저는 슈팅이 저하된 게 그 손가락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후에 아마 디에런 팍스가 수술을 받고 돌아오면 3점 슈팅도 32% 정도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디에런 팍스는 웬바냐마와 페어링을 하기에 디펜스에서도 좋은 핏이에요. 디에런 팍스가 큰 선수들을 잘 맞고 뭐 스위치돼서 버티면서 잘 맞거나 아니면 수비를 완전히 앞에서 잡아두면서 상대의 볼 핸들러를 컨테인을 잘한다거나 그런 수비수는 아니에요. 근데 디에런 팍스는 스피드와 운동 능력을 앞세워서 굉장히 패싱 레인을 잘 자르고 굉장히 디스트럭티브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손으로 막 상대 공격을 귀찮게 해주는 선수인데 지난 시즌 디에런 팍스가 스틸이 셰이 기저스 알렉산더와 같은 150개로 1위를 기록했거든요.
있고요. 이번 시즌은 디플렉션이 경기당 3.3개로 리그 6위입니다. 그러니까 디에런 팍스의 수비에서의 장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겠죠? 디에런 팍스가 샌안토니오의 라인업에 들어가서 상대의 프라이머리 볼 핸들러를 막는 수비수는 스테펀 캐슬이 되고, 디에런 팍스가 가장 공격이 약한 프리미터 플레이어와 매치업이 되고, 굉장히 액티브하게 패싱을 차단하려는 디에런 팍스의 강점을 살린 디펜스를 하는데, 디에런 팍스는 샌안토니오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공격적으로 패싱 라인을 자르러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패스를 스틸하러 달려들었을 때 스틸을 못해서 공격수가 막 돌파해서 들어가면 디에런 팍스 뒤에서 버티는 선수가 리그 최고의 수비수 웬반야마기 때문에 디에런 팍스가 기존에 세크라멘토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막 달려들어서 패싱 라인 자르려고 하고 이런 수비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 생각에는 공수 양면에서 웬반야마와 페어링하기에 현재 디에런 팍스만큼 좋은 가드를 찾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타임라인도 어느 정도 비슷하고, 샌안토니오가 만약에 디에런 팍스에게 연장 계약을 준 다음에 그 이후에 2, 3년 보다가 잘 안 되면 그래도 그때도 아직 팍스는 프라임 타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샌안토니오는 이게 잘 안 돼도 충분히 다른 루트를 물색할 여력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엔 샌안토니오로서는 잃을 게 전혀 없는 트레이드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세크라멘토가 조금 흥미로운데 여러 미디어에서 세크라멘토의 무브가 끝나지 않은 것 같다고 하죠. 앞으로 뭐 더 트레이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디에런 팍스가 나간 만큼 포인트 가드를 데려올 거다라는 예측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좀 모르겠어요. 단순히 플레이메이킹 때문이라면 저는 말링 뭉크의 플레이메이킹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디에런 팍스보다 말링 뭉크가 플레이메이킹에서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크리스티 감독이 지휘를 맡은 이후로 주전으로 올라와서 포인트 가드 역할을 게임 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말링 뭉크가 진짜 생각보다 비전도 너무 좋고 패싱도 너무 좋아서 플레이메이킹 때문에 다른 포인트 가드를 데려온다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나중에 좀 무브를 할 수 있다면 더마드로잔을 보내고 뭔가 윙 디펜더를 데려오면서 수비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잭 라빈이라는 또 한 명의 하이스코어가 들어오면서 세크라멘토가 굉장히 재미있는 공격 농구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트레이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트레이드 굉장히 큰 도미노들이 무너졌거든요. 뭐 예상치 못한 루카 돈치치나 AD 트레이드도 나왔고, 디에런 팍스도 나왔고, 잭 라빈 도미노도 쓰러졌고, 이제 지미 버틀러나 뭐 브래들리 빌이나 뭐 이런 트레이드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도미노들이 쓰러졌을 때 작은 트레이드들이 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트레이드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트레이드가 나오면 그 얘기 업데이트 하도록 하고, 제가 사실은 원래 오늘은 농구 경기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런 계속 빅 트레이드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트레이드 얘기를 했고, 내일은 가능하다면 농구 경기 분석하면서 간만에 농구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뵙겠습니다.